부자 노인네 간병인으로 가서 바닷가에 지어줄래 집값 좀 벌어와.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업가의 생일 기념 파티에서 그가 전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기로 했는지 듣게 된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이서연은 눈을 떴다. 그리고 몇 초간 천장을 응시했다. 오래된 누수로 생긴 누런 얼룩이 구석구석 퍼져 있었다. 박준호가 반년 전에 사람을 부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음이 윙윙거렸다. 도시 외곽에 있는 방 2개짜리 그들의 빌라는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소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았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박준호가 출근한 것이다. 작별 인사를 하러 방에 들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건 익숙한 일이었다. 서연은 이불을 좀 더 끌어당기고는 기운을 차리려 잠시 더 누워 있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리고 한 달 전처럼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몸을 일으켜 낡은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싱크대에는 어제 저녁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접시 2개, 컵, 그리고 프라이팬. 준호는 절대로 자기가 쓴 그릇을 씻는 법이 없었다. 그건 당신 일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서연은 수도를 틀고 수세미를 집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결혼 생활 12년 동안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다. 이 비좁은 집에서의 12년. 점점 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남자와의 12년. 결혼했을 때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과장이었고 벌이가 꽤 괜찮았다. 그는 몇 년 안에 넓은 아파트를, 그 다음엔 단독주택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서연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의 월급도 나쁘지 않았다. 둘이 힘을 합쳤다면 돈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어느 날은 준호가 갑자기 새 차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어느 날은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다. 그 사업은 대박이 날 거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서연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식탁에 기댔다.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석 달 전 회사가 문을 닫았다.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돈이 없다고 선언했고 일주일 뒤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준호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녀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 비난이 시작되었다. 집에서 놀고 있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편하지. 나 혼자 죽어라 일하는데. 서연은 매일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다닌다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다투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다. 준호와 다투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고 소리를 지를 것이며 그 다음엔 며칠 동안 토라져 그녀가 없는 사람인 척할 것이다. 주전자가 끓었다. 서연은 차를 우려내 식탁에 앉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구 최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잘 지내? 오늘 만나서 커피나 한잔하자. 서연은 미소 지었다. 수진은 그녀가 실직한 후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른 동료들은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며 안부를 묻더니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모두 자기 인생, 자기 일, 자기 걱정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고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봐 주었다. 서연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좋아, 2시에 보자. 응, 기다릴게.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욕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는 순간 알아보지 못했다. 42살,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피부는 잿빛이었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다. 예전에는 준호가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해주었었다. 오래전 일이다. 사실 그는 이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한 공간을 공유할 뿐 삶을 나누지는 않는 룸메이트 같았다. 2시, 서연은 작은 카페에 앉아 수진의 맞은편에 있었다. 친구는 활기차고 기뻐 보였다. 최근에 승진해서 이제는 부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 다음 주 출장 이야기, 그리고 여름에 계획 중인 제주도 휴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너는 어때? 수진이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일은 구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매일 지원하고는 있는데 연락이 없거나 월급이 너무 적어. 그런 돈으로는 관리비도 못 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하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있잖아, 생각이 하나 있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봐. 내 지인이 부유층을 상대로 인력을 중개하는 에이전시에서 일하거든. 가사 도우미, 보모, 간병인 같은.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데 간병인을 구하고 있대. 나이 드신 사업가 분인데 70대 남자분이고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혼자 사신대. 입주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보수가 아주 좋아. 서연아, 정말로.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간병인이라고? 난 의료 관련 자격증 같은 거 없는데 특별한 건 필요 없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 혼자 생활은 다 가능하시대. 집안일 도와주고 약 챙겨드리고 서류 작업 같은 거 도와주면서 그냥 말버디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알지.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거 넌 똑똑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잖아. 잘할 수 있을걸? 연락처 줄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입주해서 일한다는 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한 달, 아니면 2달.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돈이 절실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가 어떻게 반응할까? 연락처 줘봐.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자세한 거라도 한번 알아봐야겠어. 수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에이전시의 번호와 담당자 이름, 김미경 실장을 알려주었다. 서연은 받아 적었다. 그들은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더 나누었지만 서연의 생각은 이미 그 일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 돈을 벌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날 저녁, 준호는 8시쯤 집에 돌아왔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는 인사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저녁은 뭐야? 그는 화면에 코를 박은 채 툭 던졌다. 제육볶음에 김치찌개. 또 김치찌개야. 그가 얼굴을 찡그렸다. 이제 질린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프라이팬을 저어 음식을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다.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먹기 시작했다. 말이 없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나 오늘 수진이 만났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서 그는 눈도 들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일자리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 어르신 돌보는 간병인 일이야. 부자 사업가인데 양평에 혼자 사시고 보수가 아주 좋대. 다만 입주해서 일해야 한대. 준호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간병인, 그가 코웃음을 쳤다. 기가 막히네. 격리사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늙은이 똥이나 닦아주겠다고. 서연은 모욕감을 삼켰다.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야. 집안일, 서류 작업 같은 거 도와주는 거고 보수가 정말로 많아. 준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다. 그의 눈에 흥미가 스쳤다. 얼만데? 서연은 수진이 대략적으로 말해준 액수를 말했다.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달에 그는 휘파람을 불며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있잖아, 서연아. 그가 갑자기 희죽 웃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가서 부자 노인의 간병인으로 일해서 바닷가에 지어줄래? 집값 좀 벌어와. 그녀는 움찔했다. 내 집값? 우리 집이 아니라? 아직 전화도 안 해봤어. 날 뽑아줄지도 모르고 그녀가 반박하려 했다. 뽑아줄 거야. 어딜 가겠어? 준호는 이미 신이 나 있었다. 당장 내일 전화해서 약속 잡아. 거기서 일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보내고. 거봐, 내가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반년만 지나면 내가 예전부터 받았던 바닷가 땅 살 수 있겠어. 집도 짓고. 이런 닭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 뭘 할 수 있겠는가? 가기 싫다고 말할까?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일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이 마침내 이 잿빛 일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안 될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었다. 상냥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고 자신을 김미경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모레 면접을 잡았다. 다음 이틀 동안 서연은 준비했다. 인터넷에서 간병인의 의무와 노인 돌봄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다. 준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벌써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아내가 곧 부자 밑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면접은 시내 중심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김미경 실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50대 여성으로 인상이 좋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차를 권하며 이전 경력과 가족에 대해 물었다. 왜 이 분야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서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돈이 필요하고 전공을 살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할머니를 돌봐드렸기 때문에 어르신을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개념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이서연 씨, 저희 고객이신 강태환 회장님은 그냥 아픈 노인이 아니에요. 혼자서 거동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정신도 아주 또렷하십니다. 연세는 72살이시고요. 평생 건설업과 부동산 사업에 종사하셨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혈압, 심장 문제 같은 것들이요. 의사들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권고했고요. 그래서 옆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때 약을 드시는지 확인하고 식단 관리도 해주고 살림이나 서류 같은 자잘한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냥 말버디 되어줄 사람이요. 강 회장님은 지적이고 정직한 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대화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시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요. 가족들은요? 도와주지 않나요? 김미경 실장은 입술을 오므렸다. 강 회장님은 가족들과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조카들이 있긴 한데 뭐랄까 그저 형식적으로만 관심을 보인다고 할까요? 찾아오는 일도 드물고 대부분 돈이 필요할 때만 오죠. 강 회장님도 그걸 아시고 거리를 두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외부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요. 서연은 이야기를 들으며 슬프다고 생각했다. 평생을 살아오며 성공을 거두었지만 곁에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김미경 실장이 미소 지었다. 이틀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강 회장님과 다시 이야기해서 이서연 씨에 대해 상의해봐야 하거든요. 서연은 사무실을 나오며 어떤 문이 살짝 열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두려웠을까? 조금. 하지만 호기심도 생겼다. 이틀 뒤 전화가 왔다. 김미경 실장은 서연이 채용되었다고 알렸다. 일은 일주일 뒤부터 시작이었다. 짐을 챙겨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근무는 주 5일이었고 2주에 한 번씩 이틀 휴무였다. 서연이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그럼 일주일 뒤부터 우리 집 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군. 거기서 잘해. 실수하지 말고. 부자들은 아첨하는 거 좋아하니까? 알지. 칭찬하고 하는 말 잘 들어주고 고분고분하게 굴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 속이 뒤틀렸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다음 며칠은 짐을 싸는데 보냈다. 서연은 가방에 옷, 책, 약간의 화장품을 챙겼다. 준호는 그녀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가끔 월급을 받으면 바로 송금하라고 상기시킬 뿐이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녁,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병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12년 동안 이 남자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행운을 빌어주지도 않았다. 그저 돈을 보내라고 명령할 뿐이었다. 알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침에 준호는 일찍 출근했다. 서연은 택시를 부르고 가방을 들고 아파트 문을 닫은 뒤 잠시 그 문에 이마를 기댔다.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다. 그녀는 떠나고 있었다.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매일이 똑같았던 이 비좁고 답답한 닭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택시는 그녀를 태우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잿빛 고층 아파트들이 단독주택으로 바뀌었고 곧이어 숲이 시작되었다. 소나무, 전나무, 그리고 신선한 공기.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 새로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잊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간선도로에서 좁은 길로 접어들어 나무 사이를 5분쯤 더 달린 뒤 높은 철제 대문 앞에 차를 세웠다. 그 너머로 잘 가꾸어진 정원에 둘러싸인 밝은 벽돌로 지은 커다란 2층짜리 집이 보였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서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서 쪽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새로 온 간병인입니다. 김미경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텐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쪽문이 열렸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회색 타일이 깔린 길이 현관으로 이어져 있었다. 양옆에는 꽃이 심긴 화단과 잘 다듬어진 관목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조용했다. 어디선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새들이 지저귀일 뿐이었다. 공기에서는 소나무 향과 가까운 풀 냄새가 났다. 서연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가 현관 계단을 올랐다. 문이 열리고 문지방에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나타났다. 70살, 어쩌면 조금 더 되어 보였다. 마른 체형이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얼굴은 피곤하고 주름이 깊었지만 기품이 있었다. 지적인 회색 눈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서연 씨,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강태환입니다. 서연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다른 공기를 느꼈다. 집 안은 시원했고 가구 광택제 냄새와 무언가 다른 냄새, 아마도 책 냄새가 났다. 넓은 현관, 밝은 벽, 그리고 발밑의 마루가 조용히 삐걱거렸다. 강태환 회장은 문을 닫고 그녀의 가방을 들었다. 제가 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높은 천장을 가진 커다란 방,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창문들, 푹신한 소파와 안락의자, 그리고 벽면 전체를 따라 늘어선 책장, 가죽 장정의 오래된 책들과 새 책들이 가득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신문 더미와 안경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강태환 회장이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차 드시겠어요? 아니면 커피? 차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연이 안락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홀로 남았다. 좀 더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정장을 입은 강태환 회장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 또 다른 사진에서는 건설 중인 건물 앞에서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은 없었다. 아내도, 자식도. 강태환 회장이 쟁반을 들고 돌아와 테이블 위에 찻주전자, 찻잔 2개, 설탕 그릇, 과자를 놓았다.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익숙해져서요. 가사 도우미는 따로 두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주는 분이 오시긴 하지만 요리나 빨래는 제가 직접 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서요. 서연은 찻잔을 들었다. 차는 진하고 뜨거웠다. 김미경 실장님께 제가 할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네, 잘 됐군요. 강태환 회장이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필요한 걸 말씀드리죠. 보세요. 이서연 씨, 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걷고 생각하는 데는 감사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더군요.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심장이 가끔 말썽을 부려서요. 약 먹는 걸 잊어버리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을 때도 있고요. 작년에는 넘어져서 꼬박 하루를 누워 있었는데 이웃들이 이상하게 여겨 찾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결심했죠. 의학적인 의미의 간병인이 아니라 조력자이자 말벗 같은 사람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제가 정해진 시간에 생활하도록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은 어떤 건지 보여드리죠. 그리고 식사, 의사들이 식단을 처방해줬습니다. 복잡한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요. 그리고 살림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빨래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물론 저도 할 줄은 알지만 이제는 힘에 부치네요. 그리고 그냥 옆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냈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서연은 들으며 마음속 무언가가 응답하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준호가 상상했던 제멋대로인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노인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루 일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일어나시고 언제 약을 드시는지요? 강태환 회장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7시예요. 예전엔 6시에도 일어났지만 이제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일어나자마자 혈압약부터 먹습니다. 그 다음이 아침 식사고요. 아침부터 무거운 음식은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 죽이나 두부를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고
정원을 산책합니다. 의사들이 더 많이 움직이라고 했거든요. 점심에는 가벼운 국이나 샐러드를 먹고요. 낮에는 보통 일을 좀 합니다. 아직 사업 관련해서 남은 일들이 좀 있거든요. 가끔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다시 약을 먹고 저녁 식사를 하고 책을 읽습니다. 자기 전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했다. 모든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다. 가족들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찾아오나요? 강태환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가족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조카들이 있습니다. 제 동생의 아들들이죠. 하늘나라에 있는데 동생 민석이와 민준이가 서너 달에 한 번씩 들러서 건강을 묻습니다. 아니, 건강이 아니라 제가 아직 살아있는지 슬슬 유산을 나눌 때가 되지 않았는지 묻는 거겠죠.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차를 마저 마셨다. 아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고요. 동생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남은 건 조카들과 몇몇 먼 친척들 뿐이죠. 하지만 그들은 뭐랄까, 제가 그들에게 유용한 만큼만 저를 사랑합니다. 주로 돈 때문에요. 그래서 외부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업무로서 옆에 있어 줄 사람. 솔직하고 투명하게요. 서연은 말이 없었다. 평생 일하고 성공을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친척들만이 유일한 방문객인 텅 빈 집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슬펐다.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환 회장이 일어섰다. 오늘은 짐 풀고 쉬시고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는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다. 복도에는 몇 개의 문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멈췄다. 방은 넓고 밝았다. 커다란 침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책상. 창문 너머로는 정원과 푸른 나무, 꽃들이 보였다. 멀리에는 연못도 보였다. 너무 좋은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강태환 회장이 미소 지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쓰던 방입니다. 아내가 죽은 뒤로는 제가 이 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방으로 옮겼죠. 이 방이 다시 누군가에게 쓰이게 되어 기쁘군요. 욕실은 오른쪽 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편히 계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아래층에 있겠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아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넓은 창턱에 앉아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정원은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었다. 고요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때? 그 부자 할아범 괜찮아? 월급날 언젠지 물어보는 거 잊지 마.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왔는지, 잘 도착했는지는 묻지도 않았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잘 도착했어.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었다. 지금은 남편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풀고 옷을 옷장에 건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매트리스는 푹신했고 베개에서는 상쾌한 냄새가 났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남의 집인데도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아파트에서보다 더 편안함을 느꼈다. 저녁에 강태환 회장이 저녁 식사를 하러 그녀를 불렀다. 그들은 크고 밝으며 현대적인 가전제품과 창가에 아늑한 식탁이 놓인 부엌에 앉았다. 그는 국을 데우고 빵을 꺼내고 채소를 썰었다. 내일부터는 이서연 씨가 요리를 시작하세요. 그가 말했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시니까요. 그들은 조용히 식사했다. 그러다 강태환 회장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서연 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가족이 있습니까? 서연은 머뭇거렸다. 남편이 있어요. 박준호라고 결혼한 지 12년 됐어요. 자녀는요?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잘 안 됐어요. 강태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연은 그 배려에 감사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가 물었다. 격리사원으로 일했어요. 석 달 전에 회사가 문을 닫았고요.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이해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차를 따랐다. 요즘 쉽지 않죠. 경제가 삐걱거리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으니 저도 사업을 서서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몇 자산을 매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뒀죠. 조카들은 물론 불만입니다. 제가 유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온함을 원하니까요. 서연은 귀를 기울였다. 강태환 회장은 차분하게 쓴 기색 없이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 속에 담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의 피로감. 사업을 직접 하셨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네, 건설 회사였죠. 90년대에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죠. 혼란과 파괴 속에서도 무한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택, 쇼핑몰,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돈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죠. 저는 젊고 에너지가 넘쳤고 이런 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저를 거의 보지 못했죠. 저는 건설 현장, 사무실, 협상 자리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러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암이었죠. 2년 동안 싸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 집에서 제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이 모든 돈, 이 모든 건물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는 말을 멈췄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다. 아내가 죽은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강태환 회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관성이었죠. 그러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더군요.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 집은 아내와 함께 지은 곳입니다. 그녀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했죠. 우리가 막 이사 왔는데 반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여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부유한 사업가가 아닌 추억으로 가득 찬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외로운 노인을 보았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군요. 강태환 회장이 정신을 차렸다. 늙으면 아시다시피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야기 듣는 거 흥미로워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럼 다행이군요. 이제 올라가서 쉬세요. 내일이 우리의 첫 근무일이니까요. 서연은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준호였다. 돈 언제 보내? 나 차 엔진오일 갈아야 하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다. 월급은 월말에 나와. 좀 기다려. 알았어. 잊지나 마.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돌아누웠다. 유리창 너머로 나무들이 살랑거렸다.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거의 바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그녀는 커피 향에 잠을 깼다. 서연이 부엌으로 내려가니 강태환 회장은 이미 신문을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 드시겠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부탁드려요.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설탕 그릇을 밀어주었다. 약은 이미 먹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식탁 위에 있어요. 아침 약은 이 세 가지고 저녁 약은 저 파란 상자에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했다. 아침 식사는요? 보통 죽을 먹습니다. 잣죽이나 흑임자죽 같은 거요. 끓여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그녀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곡물은 찬장에, 냄비는 가스레인지 아래에 있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은 잣죽을 끓여 꿀과 잣을 조금 얹어 그릇에 담았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강태환 회장은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침에는 정원을 산책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낮에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서명해야 할 서류가 몇 개 있다고 했다. 저녁에는 독서를 할 계획이었다. 서류 작업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가 말했다. 제가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물론이죠. 서연이 동의했다. 아침 식사 후에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서연은 강태환 회장 옆을 걸었고 그는 그녀에게 꽃과 나무들을 보여주었다. 아내가 장미를 좋아해서 직접 심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제는 정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관리한다고 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다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그가 고백했다.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하지만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요. 서연은 들으며 이 집, 이 정원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강태환 회장은 그 추억을 놓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 낮에는 변호사가 찾아왔다. 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강태환 회장은 서연에게 남아달라고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계약서와 협약서를 읽었다. 변호사는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강태환 회장은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고 서류에 서명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서연이 물었다. 서류 작업을 자주 하시나요? 예전에는 매일 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드물지만요. 하지만 남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놓아버리면 달리 할 일이 뭐겠어요? 그저 앉아서 천장이나 쳐다보는 것뿐이겠죠. 저녁에 그들은 식사를 했다. 서연은 닭고기를 넣은 맑은 묵국과 샐러드를 준비했다. 강태환 회장은 먹으면서 칭찬했다. 맛있군요. 이렇게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물론 노력은 하지만 요리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요. 저녁 식사 후에 그는 책을 들고 안락의자에 자리 잡았다. 서연은 부엌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한 다음 거실로 들어갔다. 저도 책 좀 읽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그가 책장을 가리켰다. 읽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고르세요. 서연은 책장으로 다가가 책등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고전, 현대소설, 회고록, 철학서. 그녀는 톨스토의 단편선 한 권을 골라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조용히 책을 읽었다.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따금 고개를 들어 강태환 회장을 보았다. 그는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었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으며 가끔 안경을 고쳐 썼다. 그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 부자도 사업가도 아닌 그저 책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노인처럼.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은 꺼내보았다. 준호였다. 어때? 뭐해? 그녀는 화면을 보고는 대답 없이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은 그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서연은 7시에 일어나 강태환 회장을 깨우고 약을 챙겨드리고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했다. 낮에는 함께 정원을 산책하거나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과 성공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고 질문했다. 점차 그들 사이에는 신뢰와 비슷한 것이 생겨났다. 강태환 회장은 그녀에게 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서류 정리를 돕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걸고 회의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이었다. 준호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돈은 언제 주는지, 그 부자는 어떤지, 집 생각은 하는지 물었다. 서연은 짧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강태환 회장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강태환 회장이 책을 내려놓고 서연을 보았다. 이서연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녀도 책을 내려놓았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제 말은 서연은 당황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룸메이트처럼 같이 살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보세요. 저는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인생은 너무 짧아서 기쁨을 주지 않는 일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당신 인생에 간섭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말이 없었다. 마음속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몇 달, 몇 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생각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과 관성으로 서로에게 매달려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전원주택의 고요함과 강태환 회장과의 느긋한 대화, 하루 일과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자동차 소음 대신 창밖의 새소리에 잠을 깼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리고 주인을 깨웠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보살핌에 감사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의논했다. 그 다음 서연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을 준비했다. 강태환 회장은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류를 정리하고 업무 전화를 하고 가끔 그녀를 불러 계약서나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이 읽으면 그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군요.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차분해서 듣기가 편합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준호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사실 좋은 말이라고는 해준 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게 아마 5년은 전이었을 것이다. 날이 점점 따뜻해졌다. 강태환 회장은 테라스에 앉아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서연은 그에게 차를 가져다주고 자신의 책을 들고 옆에 앉았다. 그들은 가끔 몇 마디 나눌 뿐 조용히 책을 읽었다. 톨스토이 읽어보셨어요? 그가 언젠가 물었다. 학창 시절에요. 서연이 고백했다. 아주 오래전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20살 때는 안나를 경솔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저 행복을 찾고 있었고 사회가 그것 때문에 그녀를 파멸시킨 거죠. 서연은 책장에서 책을 꺼내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읽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제 그녀는 주인공에게서 진정한 감정이 설 자리가 없는 삶에 갇힌 여자, 바로 자기 자신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손님들이 찾아왔다. 서연은 차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SUV가 현관 앞에 멈췄다. 두 남자가 내렸는데 둘 다 40대쯤 되어 보였고 비싼 재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이 마중 나갔다. 서연은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큰아버지, 남자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건강은 어떠세요? 보고 싶었어요. 어서 와라. 민서가, 민준아. 강태환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들어오너라.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부엌에 서서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강태환 회장이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이서연 씨, 차와 과자 좀 부탁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꺼내 쟁반에 과자를 담았다. 거실로 들고 가면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큰아버지 조카 중 하나가 말했다. 그 간병인이 일을 잘하나 보네요. 이서연 씨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강태환 회장이 대답했다. 그럼 잘 됐네요. 저희가 걱정하지 않게 잘 돌봐드려야죠. 서연이 들어서며 테이블에 쟁반을 놓았다. 조카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신을 민석이라고 소개했던 남자가 희죽 웃었다. 어이구, 간병인 치고는 제법이네. 젊고 예쁘장하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다. 강태환 회장이 얼굴을 찡그렸다. 이서연 씨, 내 조카들입니다. 민석이와 민준이 내 죽은 동생의 아들들이죠. 반갑습니다. 서연이 퉁명스럽게 말하고 나왔다.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저기, 큰아버지 민석이 말했다. 아직 사업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산이랑 부동산 같은 거요? 저희한테 경영을 넘기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는 젊고 힘도 넘치는데요. 내게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다. 강태환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전문 경영인입니까? 민준이 끼어들었다. 월급쟁이들이죠. 자기 목만 챙기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큰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강태환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생각해보마.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민석이 기뻐했다. 그리고 곧 큰아버지 생신이시잖아요. 73번째 생신. 축하 파티를 해야죠. 저희가 준비해서 사람들 초대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큰아버지. 인맥이 중요합니다. 생일 파티 같은 거 안 하고 싶다. 강태환 회장이 얼굴을 찌푸렸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하셔야죠. 큰아버지는 존경받는 분이고 사업가십니다. 사람들이 큰아버지가 건재하다는 걸 봐야죠. 서연은 들으면서 혐오감을 느꼈다. 이 두 사람은 큰아버지의 건강이나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돈과 사업을 위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강태환 회장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조카들은 40분쯤 더 머물다가 떠났다. 강태환 회장은 부엌으로 돌아와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이런 꼴을 보이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그에게 물을 따라주었다. 23개월에 한 번씩
돈이 필요하거나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을 때 찾아옵니다. 민석이는 항상 빚에 시달려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거든요. 민준이는 의심스러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요. 둘 다 제가 부자고 자기들은 친척이니까 제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있잖아요. 이서연 씨, 애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이 당신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가족들, 네, 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유산을 나누고 누구에게 무엇이 돌아갈지 계산하면서 걱정하는 척합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죽었고 동생도 죽었고 친구들은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이사갔고 어떤 이는 멀어졌습니다. 사업에는 친구가 없어요. 파트너와 경쟁자만 있을 뿐이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은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 수 있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외로움과 거짓, 그리고 주변에 온통 약탈자들 뿐이라는 사실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있잖아요. 강태환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쳤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이 나타난 후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녁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테라스로 나갔다. 그래, 어떻게 됐어? 그가 대뜸 시작했다. 월급은 언제야? 나 돈 필요한데. 일주일 뒤 서연이 대답했다. 월말에 준다고 했어? 잊지 말고 바로 송금해. 차에 쓸 돈도 필요하고 빚도 갚아야 돼. 무슨 빚? 아, 친구한테 좀 빌렸어. 포커 하다가 조금 잃었어. 그럴 수도 있지?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또 도박했어? 그래서 뭐, 준호가 쏘아붙였다. 나 스트레스 좀 풀면 안 돼? 소처럼 일하는데 그럴 권리도 없어?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다투는 건 소용없다. 아무튼 돈 보내. 이 그가 윽박질렀다. 보낼게. 왜?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잘했어. 나 지금 가봐야 하니까 끊는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손에 휴대폰을 든 채 정원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나무 위로 첫 별들이 나타났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저 멀리 도시에서는 그녀의 남편이 도박을 하고 돈을 잃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강태환 회장은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녀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없죠?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한테서 전화 왔어요. 보고 싶어 하던가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돈 보내는 거 잊지 말라고요. 강태환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다음 날 그는 서연에게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서재에 앉아 서류철을 정리했다. 강태환 회장은 그 서류들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서연은 주의 깊게 듣고 기억했다. 당신은 똑똑한 여자군요. 그가 말했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격리 일을 그만둔 게 아쉽네요. 경력을 쌓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잘 안 풀렸어요.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서 일한 뒤에 다시 도전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정말로 다시 시작해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력과 힘이 필요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생각해볼게요.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강태환 회장에게 점점 더 정이 들었다. 그는 친절하고 세심하고 존중심이 있었다. 그와는 책, 인생, 과거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고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 준호와는 너무나 다른 낯선 경험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별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그가 시작했다. 할 말이 있는데 오해하실까 봐 두렵군요. 말씀하세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나준 것에 대해 운명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은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덜 외롭게 느껴져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평온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압박하지도 않죠.
그저 곁에 있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게 부족했던 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요. 그저 인간적인 관심 말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여기서 지내는 게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남편에게는 돈만 중요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대화하고 조언을 구하시잖아요. 그게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서로에게 행운이었군요. 그들은 잠시 더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지난 한 달이 그녀를 바꾸었다. 그녀는 더 자신감 있고 차분해졌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깨닫고 있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서류 가방을 든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 젊은 남자였다. 강태환 회장은 서연에게 서재에 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서연 씨도 동석할 겁니다. 그가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게 제가 마음이 더 편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냈다. 강태환 회장님, 요청하신 대로 유언장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가 서류철을 내밀었다. 강태환 회장은 그것을 받아 훑어본 뒤 서연에게 건넸다. 소리내어 읽어주시겠어요? 서연은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세하고 법적으로 잘 다듬어진 유언장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상속인에 관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환 회장은 그의 모든 자본, 사업, 부동산, 그리고 이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조카들인 민석과 민준에게 똑같이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모두 맞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강태환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틀렸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완전히 새로 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강태환 회장이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이서연 씨, 자리에 계속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당신과도 관련된 일입니다. 서연은 당황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환 회장이 변호사를 보았다. 저는 제 모든 재산, 모든 사업, 부동산, 그리고 이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서연 씨에게 전부 물려주고 싶습니다. 서연은 숨을 헉 들이마셨다. 네, 아니에요. 이건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환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제 친척들이 평생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걱정해서 곁에 있어 주었죠. 저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에게는 굶지 않을 만큼의 적은 금액을 남길 겁니다. 하지만 주된 유산은 당신 몫입니다. 변호사는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다. 강 회장님, 이서연이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이서연 씨,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제가 뭘 하는지 압니다. 제 나이가 72입니다. 1년을 더 살 수도 있고 10년을 더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죽은 후에 제가 이룩한 모든 것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확실하시다면 강 회장님, 새 초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세요. 강태환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온전한 정신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고요. 이서연 씨가 증인이고 당신도 증인입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떠났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강태환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격받으셨겠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 결정이고 당신에게 감사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곁에 있어 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친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마침내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너 부자 되는 거야? 엄청난 부자. 난 그분 돈을 원하지 않아. 서연이 속삭였다. 그냥 그분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오래 사셔야지. 수진이 그녀를 달랬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분이 널 믿는다는 거 잘 모셔. 그럴게. 서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생각들이 얽혔다. 한편으로는 강태환 회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외로웠고 그의 친척들은 약탈자들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엄청난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뭐라고 할까? 그녀는 그에게 아직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또 2주가 지났다. 서연은 강태환 회장의 집에서 마치 다른 세상, 즉 소리지름도, 비난도, 끝없는 긴장감도 없는 조용하고 규칙적인 세상에서 살았다. 그녀는 이 삶에 익숙해졌고 되돌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준호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항상 똑같았다. 돈은 언제 주는지, 얼마를 보내줄 건지, 차에 쓸 돈이 필요하고, 빚을 갚아야 하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월급의 일부를 송금했다. 나머지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개설한 별도의 계좌에 저축했다. 유언장에 대해서는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한편 강태환 회장은 정말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카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 큰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굴복했다. 그렇게 하라고 해 그가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한숨을 쉬었다. 어차피 포기하지 않을 테니 저녁 파티를 열고 20명 정도 초대해서 빨리 끝내고 헤어지자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물었다.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손님입니다. 저는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마음속 무언가가 따뜻해졌다. 생일 파티 날짜는 토요일로 정해졌다. 민석과 민준이 준비를 도맡아 출장 뷔페와 연주자들을 예약하고 레스토랑 홀을 장식했다. 강태환 회장은 그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쉴 뿐이었다. 나를 위한 파티가 아니야.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그들은 모두에게 큰아버지가 아직 돈도 있고 인맥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야. 나중에 유산 나누기가 더 쉬워지도록.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카들이 자신을 불신과 짜증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특히 강태환 회장이 서연도 생일 파티에 올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간병인이 파티에는 왜 와? 민석이 투덜거렸다.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이서연 씨는 그냥 간병인이 아니야. 강태환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 친구이고 함께 할 거야. 민석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서연은 집으로 향했다. 휴무일이었고 준호를 만나고 몇 가지 물건을 챙겨야 했다. 강태환 회장은 그녀를 택시까지 배웅했다. 내일 저녁에 돌아오실 거죠? 그가 물었다. 파티는 7시입니다. 물론이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6시까지 올게요.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보다 더 집처럼 느껴지는 그 집을 돌아보며 떠났다. 집에서는 준호가 문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가 그녀를 안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고 따뜻함이 없었다. 어이구, 드디어 오셨네. 그가 말했다. 보고 싶었어.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더러웠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양말이 널려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빈 병들이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청소 아예 안 하기로 했어? 시간이 없어. 준호가 손을 내저었다. 일하느라 바빠. 당신 왔으니까 청소 좀 해.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그래, 이야기해봐. 그가 툭 던졌다. 그 부자 할아범은 어때? 돈은 잘 줘. 잘 줘.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내가 보내줬잖아. 너무 조금 보냈어. 그가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더 많이 준다고 했잖아. 일부는 비상금으로 저축하고 있어. 준호가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비상금? 전부 다 보내? 나 땅 살 돈 필요하단 말이야. 집 짓고 싶다고 했잖아. 준호 씨, 일단 돈을 모으고 나서 집을 짓자.
내가 날 가르치려고 들어.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전부 다 보내라고 했어? 그게 내 권리야? 난 내 남편이라고.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문득 거리감을 느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소리치고 요구하고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그녀는 한 달 동안 존중받고 조언을 구하며 소중히 여겨지는 집에서 살았다. 생각해볼게.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부엌으로 나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준호는 잠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부엌으로 왔다. 있잖아. 내일 그 부자 할아범네 무슨 일 있어? 그가 물었다. 무슨 파티라고 했지? 생일 파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73번째 생신이야. 너도 가. 응, 강 회장님이 초대하셨어.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있잖아. 나도 갈래. 서연이 돌아보았다. 왜? 내 고용주랑 인사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좀 보고. 그리고 뭐 유용한 인맥은 만들어둬서 나쁠 거 없잖아. 혹시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일자리를 주거나 사업에 끼워줄지. 나 아이디어 있거든. 초기 자본만 있으면 되는데. 서연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가 결심했다면 그는 갈 것이다. 그저 싸우기 싫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얌전히 있어. 참나. 그가 코웃음을 쳤다. 나도 사람 상대할 줄 알아? 다음 날 그들은 함께 갔다. 준호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향수를 뿌렸다. 차 안에서 그는 내내 계획을 세웠다. 가서 그 사람이랑 친해져서 마음에 들어야지. 혹시 나한테 일자리를 제안하거나 사업에 끌어들일지도 몰라.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거든. 초기 자본만 있으면 돼. 서연은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마음속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레스토랑은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입구에서 민석이 그들을 맞았다. 간병인 왔네. 그가 서연을 훑어보며 툭 던졌다. 그러고는 준호를 보았다. 이 사람은 누구야? 제 남편 박준호 씨예요. 서연이 소개했다. 아핫. 민석은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시죠. 안으로 들어서니 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연주자들은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테이블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중앙에 서서 손님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대화하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가왔다. 이서연 씨, 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기 시작했었는데.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요. 서연이 남편을 소개했다. 제 남편 박준호 씨입니다. 강태환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강태환입니다.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박준호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이야기하더군요. 좋은 이야기였으면 좋겠군요. 강태환 회장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서연은 그가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준호에게서 무언가 가식적인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가 테이블을 가리켰다. 두 분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준호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며 분위기와 손님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탐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와, 장난 아니네. 그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진짜 부자인가 봐. 조용히 해. 서연이 그를 제지했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손님들은 주인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축사를 했다. 강태환 회장은 감사를 표했지만 서연은 그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런 행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거짓과 과시가 있었다. 한편 준호는 이미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져 테이블 옆 사람들과 큰 소리로 대화하고 농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앉아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보였다. 어느 순간 민석이 동생 민준과 함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래, 간병인 양반. 민석이 말했다. 그는 약간 취해 보였다. 파티 마음에 드나? 네, 아주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민준이 준호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매니저입니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건설업에서 일합니다. 알만하네. 민석이 씩 웃었다. 뭐, 괜찮아. 지금 내 아내가 부자 할아범 시중 들면서 돈 벌어다 주잖아. 운 좋은 줄 알아? 서연은 창백해졌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 자식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가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일어섰다. 어이, 당신 그가 민석에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 뜻도 없어. 민석이 희죽 웃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내 아내는 여기서 늙은이 시중 들고 있고 너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그의 팔을 잡았다. 나가자. 이러지 마. 내가 저놈 면상을 날려버릴 거야. 준호가 뿌리치려 했다. 그때 강태환 회장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엄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아버지 민석이 뒷걸음질 쳤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여기서 나가거라. 강태환 회장이 차갑게 명령했다. 당장. 민석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큰아버지의 눈빛을 보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민준도 그를 따라갔다. 강태환 회장은 서연과 준호에게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제 조카들이 가끔 이해 없게 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중얼거렸다. 준호는 말이 없었지만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단숨에 비웠다. 파티는 계속되었다. 저녁 막바지에 이르러 강태환 회장이 일어나 사람들의 주목을 요청했다. 친구, 동료,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여기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73살은 인생의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지 생각하게 되죠. 저는 긴 인생을 살았고 사업을 일으켰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기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홀을 둘러보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홀은 조용해졌다. 민석과 민준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는 제 모든 재산, 사업, 부동산, 자본이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 주었고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준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서연을 보았다. 제 모든 유산은 이서연 씨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침묵. 서연은 얼어붙었다. 준호가 급히 돌아보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석과 민주는 창백해졌다. 농담이시죠? 민석이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 강태환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발표다. 유언장은 이미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마쳤다. 이서연 씨가 나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홀은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손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 큰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는 남이에요.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요. 그녀는 너희가 평생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 달 만에 내게 해주었다. 강태환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소송 걸 겁니다. 민준이 소리쳤다. 압박을 받으신 거예요. 저 여자가 큰아버지를 속인 거라고요? 해봐라. 강태환 회장이 씩 웃었다. 나는 내 의사결정 능력을 증명하는 모든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다. 준호는 천둥이라도 맞은 듯 앉아있다가 천천히 서연에게 고개를 돌렸다. 너 알고 있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위주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너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지? 일부러 늙은이한테 일하러 가서 꼬드긴 거야. 준호 씨, 그만해. 서연도 일어섰다. 그만 못해.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날 배신했어. 그 돈은 내 돈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강태환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에게서 손떼. 준호가 돌아섰다. 그리고 너, 늙은 영감탱이야. 내가 돈으로 그녀를 산 거야. 경호원 강태환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잡았다. 이거 놔. 그가 발버둥 쳤다. 서연아, 나랑 같이 가는 거지?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프지 않았다. 전혀. 그녀는 그저 소리치며 술에 취한 남자를 바라보며 이 사람은 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남이 된 사람. 아니, 준호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난 안 가, 여기 남을 거야. 뭐,
내일 당장 이혼 소송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갈 길이 달라. 준호는 입을 벌렸지만 경호원들은 이미 그를 홀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의 비명은 복도에서 잠시 더 들리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서연은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님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석과 민주는 구석에서 격렬하게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고 강태환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잘 이겨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훌륭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속은 떨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밖으로 나갑시다. 그가 제안했다. 여긴 너무 답답하네요. 그들은 레스토랑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강태환 회장이 말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는데. 괜찮아요. 서연이 그를 보았다. 언젠가는 일어났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냥 제가 출구를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돈도 직업도 없이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지해줄 사람도 있고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다가 홀로 돌아왔다. 파티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민석과 민주는 이미 문을 쾅 닫고 떠났다. 손님들은 강태환 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며 흩어졌다. 모두가 떠난 후 강태환 회장은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피곤하군요을 그가 고백했다. 이런 행사는 정말 싫어. 집으로 가요. 서연이 제안했다. 쉬셔야 해요. 그들은 밤늦게 전원주택으로 돌아왔다. 강태환 회장은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몇 통과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찬 메시지들이 와 있었다. 그녀는 읽지 않고 모두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러고 나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준호 씨랑 헤어지기로 했어? 내일 이혼 소송할 거야. 답장은 거의 바로 왔다. 드디어. 내가 자랑스럽다. 서연은 누워서 눈을 감았다. 불안함과 뒤섞인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다. 앞으로 이혼, 새로운 삶, 책임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곁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아침에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문을 여니 강태환 회장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침대로 가져온 아침 식사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어제 일을 겪었으니 이 정도는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회장님께 아침 식사를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테라스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의 도움과 지원을 제안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요. 함께 가주시면 저야 좋죠. 그들은 시내로 갔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준비했던 그 젊은 남자였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이혼 사유는 있으신가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습니다. 공동재산은 없고요.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남편이 산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두어 달 뒤면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나왔다. 강태환 회장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상해요. 그녀가 고백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주 무겁고 오래된 짐을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거실에 앉아 조용하고 평화롭게 책을 읽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행복이라는 것을. 부나 유산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 그리고 당신을 무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런 단순한 것들 속에 있었다. 일주일 뒤 민석과 민준이 찾아왔다. 큰아버지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강태환 회장은 서재에서 그들을 만났다. 서연도 곁에 남았다. 그가 그렇게 부탁했다. 큰아버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석이 시작했다. 이 여자한테 모든 걸 주실 수는 없어요? 저희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요?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피를 나눈 가족 말이지. 강태환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지난 5년간 너희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 6번, 그리고 매번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서연 씨는 한 달 동안 내 곁에 있었고 나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느꼈다. 저 여자가 당신을 속인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다. 아니다. 강태환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정직했다. 그리고 나는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민석과 민주는 계속해서 압박하고 법정 소송으로 위협했지만 강태환 회장은 단호했다. 결국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떠났다. 그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겁니다. 강태환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모든 것이 제대로 처리되었으니까요. 저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셔서 죄송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이는 당신 때문에 틀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내게서 돈만 보지만 당신은 사람을 보지. 한 달이 지났다. 준호와의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는 빨리 끝내고 싶었는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연은 강태환 회장의 집에 계속 살게 되었다. 이제는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는 지인들에게 그녀를 그렇게 소개했다. 그녀는 그의 일을 돕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꾸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인생과 과거, 미래에 대해 대화했다. 있잖아요. 이서연 씨, 그가 어느 날 말했다. 나는 행복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감사하죠. 회장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서로의 인생을 바꾼 거죠. 서연은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부서지고 지치고 자신을 잃어버린 여자로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롭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에게는 미래가 있었다. 그리고 곁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3년을 더 살았다. 곁에 가족 같은 사람이 있었던 행복한 3년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날까지 그를 돌보았다. 그가 잠결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울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민석과 민준도 왔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다. 강태환 회장이 약속했던 대로 모든 것은 서연에게 돌아갔다. 조카들은 가난하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은 아닌 적은 금액을 받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패소했다. 유언장은 흠잡을 데 없이 작성되었고 의료 기록은 강태환 회장이 마지막 날까지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했다. 서연은 큰 집에 홀로 남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의 존재, 대화,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는 침묵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환 회장이 남긴 사업을 손에 쥐고 전문 경영인들을 고용하고 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격리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타고난 꼼꼼함과 정직함도 한몫했다. 1년 후 그녀는 자신있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강태환 회장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독거노인을 돕는 재단.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이야기했던 그의 꿈이었다. 준호가 한 번 연락을 시도했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늙고 지쳐 보였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내가 바보였어.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서연은 말이 없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그가 그녀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은 몸을 피했다. 아니, 준호 씨,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 돈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온 거지? 그는 얼굴을 붉혔다. 아니야. 바로 그거야. 잘 지내. 그녀는 일어나서 떠났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서연은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기에 꿈도 꾸지 못했던 삶. 그녀는 자유롭고 성공했고 행복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테라스에 앉아 책을 읽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강태환 회장에게 감사했다. 그의 신뢰에, 그가 준 기회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그저 그림자를 볼 때 그가 그녀에게서 한 사람을 보아준 것에 대해